대한민국 새로운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써졌습니다. 사실 저도 저 내용을 처음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받았을 때 그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이준석이 포항에 내려가는 바람에 그 사실은 대통령하고 제가 준비해 놨던 모임의 토론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러고서 1월 2일 날 바로 1호 공약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그 선대위의 정책본부 안에서 기획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공약을 만들어서 1월 22일인가 아마 한 20일 후에 바로 2호 공약으로 디지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앞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은 대통령 행사 때 대통령이 보셨던 동영상이고요. 이 지금 국민 체감 사례 3가지라는 것은 저희가 실용 계획을 발표할 때 너무 딱딱하게 제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내용만 써서 딱딱하게 할까봐 걱정돼서 대통령께서 좀 알아듣기 쉬운 예를 들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체감 사례 3가지를 달았습니다. 첫 번째 알아서 맞춤형으로 배달하는 혜택 알림인데요. 저희가 착안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인구 1,000만인데요. 지금 현재 그 실업률이 7%입니다. 근데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몇 개 있을까 정부 안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4,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정말 필요한 청년들, 저 지원이 정말 필요한 알바 2개 뛰면서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이 저걸 어떻게 찾아서 신청해야 되나? 몰라서 아니면은 찾아볼 수가 없어서 또 신청을 하는 게 어려워서 못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동의를 하면 정부 안에 있는 내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는 걸 동의하면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또 신청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내가 또 신청 자격이 되는 그런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서 추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추천해 주고 또 그 신청 과정도 쉽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죠.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30조가 넘습니다. 아마 지원하는 기관도 저희가 조사를 했었는데 36개 기관이 넘습니다. 한 1,800개, 1,790개 정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저걸 어떻게 찾아서 신청을 할까요? 그래서 저것도 저희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동의를 하면 그 정부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026년까지 맞춤형 서비스 3,000개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3,000개는 지금 중앙정부가 국민들께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혜택 알림이로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창안한 포인트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습니다. 아니 왜 국민들한테 자꾸 서류를 떼서 제출하라고 할까요? 근데 그 서류는 관공서에 가서 뗍니다. 관공서에서 뗀 서류를 다시 관공서에 제출합니다. 결국은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인데 그것을 국민들한테 발품을 팔아서 시간을 들여서 떼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은 법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는 제출 의무가 있고 공무원한테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고시만 개정하면 될 일인데 대부분은 서류를 떼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메인 철학 중에 가장 주된 철학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각 부처나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같이 활용하자는 게 이 플랫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국민이 서류를 떼서 다시 정부에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 부처끼리 기관끼리 공유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첨부서류 제로화라는 정책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7억 통이 넘습니다. 1년에 국민들이 정부로부터 발급받는 게 7억 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부로 되돌아오는 양이 그중에 3분의 1 조금 넘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금융권에 가고 회사에 제출하고 뭐 여러 가지 민간 용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3분의 1은 저희가 국민들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3분의 1을 저희가 첨부서류를 없애면요 1.2조 원 절감이 됩니다. 사실은 1.2조 원보다 좀 더 될 겁니다. 저기 아마 그 프린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안 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이번 윤석열 정부 안에는 국민들이 첨부 서류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만들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대통령 아이디어입니다. 대통령이 이거 꼭 넣으라고 그래서 넣었습니다. 좀 설명하기가 복잡한데요. 이 복잡한 인허가 서비스를 스마트하게 입지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내용은요. 이 입지에 대한 추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허가 과정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의 생각은 많은 공장들이 지방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근데 지방에 내려갔을 때 마땅한 입지, 공장 입지를 못 찾더라. 그 다음에 그 공장 입지를 찾으려고 하면은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써서 수억 원의 비용을 써야 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의 혜택도 알아보고 또 내가 원하는 평수,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부지를 찾아볼 수, 쉽게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3개 시스템이 써져 있는데요. 저 시스템 다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전자정보를 너무 빨리 잘 구축하다 보니까 각 부처 기관들이 다 따로따로 정보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서 활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봤더니 국토부가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클립이라고 합니다. 국토이용정보 플랫폼. 여러분들 저거 꼭 알아두십시오. 굉장히 유용합니다. 국토의 어느 지점을 찍든지 간에 그 지점의 토지의 소유주서부터 거기에 따른 환경 규제, 도로 규제, 건축 규제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 정부의 조례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지역 지점에 대한 모든 법령을 다 찾아보시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 클립, 국토부의 클립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홍보가 안 돼 있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산업부의 팩토리 온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팩토리 온은 공장 인허가를 신청하고 거기서 승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온라인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게 팩토리 온의 공장 인허가를 신청하면요. 그게 지방정부의 시도 시스템, 세월 시스템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인허가 신청한 서류를 바로 자동으로 자기네 행정 시스템에서 받아서 인허가에 관련된 부서들을 거치면서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장 설립 인허가는 온라인화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저희가 저기다가 디지털 트윈을 갖다 붙였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우리나라의 그 국토공간정보공사죠. 국토공간정보공사에서 워낙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 그 네이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국토공간정보공사하고 같이 사우디의 6개 제 기억에는 5개 도시입니다. 5개 도시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게 저희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수출 1호 사업인데요. 1억 불짜리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입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 그 국토공간정보공사는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시스템을 다 붙여서 저희가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시뮬레이션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올해 구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클립에 들어가서 지금 용인시를 가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소자 제조업이고 면적은 대략 1000평 정도, 가격은 10억에서 15억 정도의 토지가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 용인시로 내려갔고요. 그 용인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규제가 걸려 있는 지역을 다 뺍니다. 다 빼고 있고, 그래서 공장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아까 가격대와 아까 면적이 가능한 지역이 16개 추천됐고요. 16개 중에 업종 집적도 교통 편의 등 프라이어리티를 더 줘서 그걸 3개로 줄였습니다. 3개 중에 한 군데 지금 선정을 했고요. 그 한 군데에서 저 필지마다 소유주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건축선 분할, 뭐 대지 면적, 건폐율, 법령, 조례 다 뜹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국토공간정보공사에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붙였고요. 그래서 저 가능한 면적 위에 공장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저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공장을 그래도 건물을 올려보고 그 주변에 또 아파트나 또 시설들하고 비교를 해본 다음에 공무원이 실사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렇게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팩토리 1에서 신청을 하면요. 지금 여기 지금 민원사항 심사가 지방정부의 시도세울 시스템으로 이어진 겁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지방 공무원들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보고 한번 다 돌려보고 주변에 실사를 나가서 빨리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를 저희는 국민들이 많이 쓰시는 메신저를 통해서 바로 알려드린다.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지금 예산이 태워져서 이제 구축에 들어갔고요. 일단 시스템들이 기존에 3개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디지털 트윈이 적용되는 부분은 순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전 국토를 지금 디지털 트윈화하는 작업은 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어느 시도부터 디지털 트윈 적용이 된다라는 순서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대통령 직속위원회들하고는 다른 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제가 지난 정부에서 봤더니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하는데 처음에 출범식 날 과기정통부 장관이 나와서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위원들이 모르는 내용을 출범식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위원으로 와 있는 이유가 지금 발표하신 것을 만들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모르는 내용을 정부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과제들이었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잘하는 거 있죠. 아주 세부적인 과제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만들어야 될 때고 원칙을 세워야 될 때입니다. 그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작은 그림을 얘기하시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유 얼굴이 뭐 칠면조색이 다 되셨어요. 원래 그런 얘기를 싫어하십니다. 좀. 다행히 저 장병규 위원장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거를 잘 무마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거수기하는 그런 심의하고 끝나는 위원회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계획을 민간 위원들을 데리고 만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시간을 대통령께 받았고요. 그 6개월 동안 저희가 민간 전문가들하고 같이 160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실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 실현 계획인데요. 실현 계획 대략 121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대한 양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가 보니까 한 10년 정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컴퓨팅이라는 패러다임의 쉬프트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전자정부가 정부 3.0으로 개선됐으면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정부 3.0을 외치고 부르짖다가 실행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멈췄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이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를 업그레이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121개나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두 번째, 똑똑한 원팀 정부. 똑똑한 원팀 정부.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플랫폼. 네 번째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입니다.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혜택 알림이 구비서류 제로와 굳이 국민이 할 필요 없는 것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국민이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일을 없도록 하자라는 게 오직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이 왜 세금을 세 군데에서 내야 됩니까? 저 세 군데에서 냅니다. 제가 분당 주민이고요. 서울에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제가 국세는 홈택스, 서울의 사업체 세금은 이택스, 그다음에 분당의 재산세하고 주민세는 또 위택스에서 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세금을 걷어다가 지네끼리 나눠 가지면 되지. 그다음에 국민들이 왜 국토부, 행안부, 과기부를 따로 알아야 됩니까? 국민들 입장에선 정부는 정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모든 국민이 필요한 모든 사항은 한 곳에 모아놓겠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사이트에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것을 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G7 디지털 장관 회의에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얘기는 그것입니다. 미래 정부의 모습은 무엇일까? 국민한테 보여지는 정부의 모습? 구글의 검색창 하나 아닐까? 아니면 챗GPT의 프롬프트 창 하나 아닐까?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걸 쓰면 내가 원하는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정부의 모습은 그런 네모박스 하나일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걸 만들어가는 단계별로 지금 모든 정부의 서비스는 일단 한 곳으로 모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특징은 사법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대통령 직속위원회 최초로 사법부에서 과장급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에서 제일 크게 도와주신 건요. 지금까지 가족관계 증명서를 이미지 파일로 주다가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이제 데이터 형태로 행정부에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일선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식하게 일을 하고 있냐면요. 사법부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PDF 파일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럼 한쪽 화면에 PDF 파일을 띄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다른 쪽 화면에는 복지로를 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나라는 재산 상황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구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복지로에 들어서 가족관계 구성을 이쪽에 띄워놓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타이프인해 쳐 넣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을 PDF로 줘서 불필요한 일을 하게 만들까요? 그 제가 법원 행정처에 가서 그걸 따져 물었고요.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무결성, 또 완결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게 옛날에 호적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필기체나 또 옛날에 그때 전산화할 당시에는 없는 한자가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이미지로 뒤에 붙여놨답니다.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무결성, 완결성의 원칙을 따지면은 모든 데이터를 PDF로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몇 %나 됩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빼고는 데이터로 주십시오 해서 데이터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안에 다 준비가 끝났고요. 올해부터는 행정부의 시스템이 그 데이터를 받아서 가족관계 구성을 자동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공무원들도 굉장히 일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혜택 알림이라는 알아서 맞춤형으로 추천해드리고 신청을 도와드린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똑똑하게 원팀으로 일하는 정부. 대통령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1호 공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정부들이 실패한 정책들을 보니까 이 정책을 수립할 때 워낙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오로지 정치적인 신념에만 의존한 정책들은 대부분 실패했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실을 감안한 정책을 수립하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까 하다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말을 만나셨는데요.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17,090개의 시스템, 세계 나가서 이 얘기하면 깜짝 놀랍니다. 정부 안에 니네 17,000개나 있어? 야, 니네 미국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 17,000개의 시스템이 다 따로따로 담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저희의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또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됩니다. 제가 도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절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부 속에다가 인공지능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으면요, 저는 그것은 진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을 정부가 일하는데 도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일들은요, 민간이 인발부하지 않으면 힘든 일들입니다. 지금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엔지니어링 전부
민간이 앞서서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혁신 역량, 그런 디지털 역량과 혁신 동력을 정부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과 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의 시스템은 민간의 클라우드 위에 구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형성한 그런 이코시스템 안에서 그것들이 스스로 진화해 나가고 민간이 조금 더 창의적인 그런 서비스를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노타로한테 많이 배웁니다. 전 사실.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요. 엄청나게 경력이 많은 정치인이고 또 일본에 외상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보는 시각의 폭도 넓고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 이제 지루하시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고노타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작년 1월에 다보스에서 고노타를 처음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자고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영광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는데요. 그 친구가 저는 다보스에서 제 세션에서 발표를 할 때 우리나라 이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까지 오는 그 과정과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많이 자랑을 했어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 솔직히 디지털 정부 갖고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노타로가 처음에 한 얘기가 지금 제가 디지털 청장을 맡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법 개정입니다. 법과 조례의 개정인데 일본이 얼마나 한심한가 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때 지방정부가 확진자의 명단과 또 이 백신 접종자의 명단을 중앙정부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법에 적혀 있습니다. 무엇에 담아서 보고를 했을까요? 어떻게 보냈을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팩스라고 생각하시죠? 일본에 팩스를 많이 쓰니까. 아니면 이메일? 여기서 저 엄청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고노타로가 다보스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데 3.5인치 플라피 디스크랍니다. 그게 법에 써져 있답니다. 그 3.5인치 플라피 디스크를 구하느라고 난리가 났고 멈췄던 공장이 돌아갔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여러 가지 법을 다 개정해 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만났을 때는 니네 나라 모바일 그 신분증은 어떻게 하니? 니네 나라 스마트폰에 신분증 넣지 않니?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있고요. 정부에서 준 앱이 깔려 있고 제 또 플라스틱 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 카드에 IC 칩이 들어 있어서요. 그 플라스틱 카드를 스마트폰에 대면은 제가 오프라인 인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인증이죠. 디지털 인증이 가능한 그런 신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부러워하고. 왜냐하면 일본은 이제서야 마이넘버라고 주민등록번호를 만들고 있고요. 또 그 만드는 마이넘버가 개인정보인데 밖으로 유출돼서 얼마 전에도 문제가 터졌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어제 행안부 이상민 장관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랑 같이. 어제 한 행사의 내용은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제공한 앱에서만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삼성 월릿에서도 삼성 지갑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정부의 신분증을 민간 앱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도 사이버 보안 문제
아무것도 걱정 안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삼성폰에 칩 속에 들어갑니다. 아주 안전한 공간에, 밖에서 액세스 안 되는 공간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거기서 축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일주일 전에만 했으면 내가 고노타로한테 이것까지 보여주는 건데 그걸 못 보여줬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갖고 고노타로한테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나 디지털 정부의 기술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것들을 빨리 구축하다 보니까 시스템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고 또 그 시스템 간에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마다 갇혀있는 데이터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다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들이 서로 모여서 융합돼서 정부 안에서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더 과학적인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또 그렇게 보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보안이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국민들이 믿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는 정부위원이 4명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죠. 4번째를 저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앉혔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위원으로 들어와서 명확하게 국민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 엄청 싸웠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행정안전부 직제에서 그렇게 안 해줍니다. 격이 안 맞다고. 제가 통계청장도 넣자고 했습니다. 통계청장이 필요하다. 우리 통계청이 꼭 필요한 조직이다. 절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통계청장은 못 넣지만 그 대신에 개보위원장은 넣습니다. 통계청한테는 미안한데요. 그 정도로 우리는 경직돼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더 경직돼 있지 않나요? 제가 고노타로한테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잘하면 늦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 디지털청이 민간 전문가를 뽑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본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민간의 샐러리 연봉이 높아서 도저히 뽑을 수가 없답니다. 공무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본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계산을 해봤답니다. 공무원으로 줄 수 있는 연봉이 민간의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랬더니 일주일, 닷새 동안에 이틀만 일하면 되더라. 그 정도 연봉이더라. 그래서 이틀짜리 파트타임을 쓴답니다. 민간 전문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일본 정부는. 근데 우리나라 그거 가능할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이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되기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일본이 뒤늦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규제 개혁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 가장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 안에서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공유해? 그러면 내 개인정보가 나한테 불리하게 쓰여지는 거 아니야? 야, 걔네가 데이터를 다 모아서 보면은 내 세금 올라가고 건강보험료 올라가고 뭐 나한테 불리한 정책에만 쓰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부처 간의 데이터 공유 활용에 대해서는 이력조의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처에 있는 데이터를 저 부처에서 공유를 해달라고 할 때는 공유를 해서 쓰는 사업의 목적, 내용, 그
그다음에 공유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공유해간 부처나 기관의 개인정보 담당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국민 개개인의 어카운트에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국민들께 이게 절대 불리하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포지티브한 쪽으로만 공유가 될 거고 그 공유되는 내용은 대부분 국민의 동의를 아까처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 알림이처럼 국민이 동의를 하시면 정부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중요한 분들이 와 계신데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둘 다 저희 합니다. 제로 트러스트 아마 지금 현재 실정 사업 중이고요. 그리고 공급망 보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미국 회사들은 거의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없이 늦추고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로트러스 빨리 도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소프트웨어 가격 어떻게 받나요? FP로 받죠? FP라는 게 결국은 따지면은 사람 대가리 씁니다. 그죠? 대가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머리 쓰죠. 만일 S봄이 제로 트러스트로 S봄이 도입돼서 S봄의 오픈 소스를 다 써야 되면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툴이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서 다 찾아내면 FP 어떻게 될까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에 관한 것부터 우리가 명확하게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오픈소스를 쓰는 비중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정원과 협력해서 제로 트러스트, 그 다음에 공급망 보안 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숙제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망분리, 물리적인 망분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리적인 망분리라고 하면은 대통령께서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뭐라고 질문드렸냐면요. 우리 인공지능을 정부에서 써야 되는데요. 지금 물리적인 망분리 하에서는 민간의 인공지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 안에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정부 안에 있는 클라우드에다가 GPU를 그만큼 사서 넣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부 안에 그럼 또 다른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시겠습니까? 그거 한 몇 조 듭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정을 해 주십시오. 그때 제 앞에서는 결정을 안 하셨고요. 이제 국정원장을 그래서 내가 그 합리적인 사람을 보냈잖아. 그러니까 국정원하고 잘 협의해서 해. 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인가 바로 지시를 하셔서 사이버 안보 비서관한테 지시를 하셔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돌아갈 수 있게끔 규제 개선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현재 물리적인 망분리에 대해서도 TF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년 동안 실증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여러분한테 다가가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조금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하나 둘씩 바꾸려니까요. 너무 힘듭니다.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입니다. 그 지금까지도 예산을 받는데 민주당에서 아예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올해 예산도 어렵게 받았습니다. 어렵게. 과방위를 안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그걸 예결 소위로 넘겼죠. 그래서 받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걱정이 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안에 절대 못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도 만들어서 법적 근거도 가져야 되고 또 예산도 원활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주 걱정됩니다. 그러고 제가 또 야당으로 뛰어다니면서 합의를 봐오면 쟤 봐, 저쪽에서 데려온 놈이잖아 라고 할까봐 지금 좀 걱정됩니다. 여기 다 있었구만요. 일단 다 설명드렸습니다. 뭐 좀 지금까지 나온 그런 성과들, 작은 성과들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수자원공사하고 네이버만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에 관한, 물 관리에 관한 시뮬레이션으로 우리나라 수자원공사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하고 그 국토공간정보공사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민관 원팀 코리아를 이루어서 가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으로도 상당히 한국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1조 원 가까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조는 아니고요. 9,400억 정도 됩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은 1조 정도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아이가 좀 깎였고요. 9,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부에 한 2,000억 정도 되고 똑똑한 나의 정부에 900억, 그다음에 민관 성장 플랫폼에 5,400억, 그다음에 신뢰안심 DPG 구현에 한 600억 정도 그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과가 써져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무원들이 써놓는 숫자의 목표입니다. 왜 싫어하냐면요. 숫자 목표를 정해놓으면 숫자 목표를 채우는데 온 정신이 팔려서 그것이 추구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단적으로 말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률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개방률 전 세계 1위입니다. OECD 계속 1위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32%입니다. 32%. 근데 왜 민간에서는 자꾸 공공데이터 개방하라고 할까요? 32%를 들어가서 보시면 압니다. 제일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출장보고서입니다. 그 출장보고서 왜 그렇게 공유를 하는지, 그게 숫자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 목표 옆에는 그것이 만들어내야 되는 가치 목표를 꼭 같이 적어라 라고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내고를 했습니다. 한쪽에는 수치 목표, 한쪽에는 가치 목표.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정부가 하는 일에서 수치 목표 옆에는 항상 가치 목표가 적힐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뭐 말씀 다 드렸는데요. 저희가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까지 바꿔서 안착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이 일을 하려면 저희가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대통령령에 의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원회의 조직법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특별법 만들어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저희의 손발이 필요해서 사실은 예산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꼬리표가 붙으면은 가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각 부처 기관들이 열심히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가점을 주고 있고요. 또 정부 업무 평가에 이미
곳곳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점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 혁신 항목에 거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점수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마지막 남은 게 지방 정부의 공기업 부분까지, 중앙 정부의 공기업은 이미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공기업까지 지금 반영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중요합니다. 제가 대통령 1호 공약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말씀드렸고 2호 공약이 디지털 공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디지털 대통령이 됐을까요?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도 계속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을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에 전 세계적인 사회 규범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뭘 발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스토리라인입니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스토리여야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디지털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는 위성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이죠. 저게 트윈 얼스인데요. 그러니까 피지컬한 지구에서 옆에 디지털 얼스, 디지털 지구가 떨어져 나오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 꽤 유명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저 얘기는 뭐냐면요. 대통령께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피지컬한 지구, 지금 물리적인 지구에서는 절대라는 건 없지만 우리나라가 5대 강국, 3대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나라 사이즈도 있고 인구수도 있고. 하지만 저 옆에 떨어져 나온 디지털 지구에서는 우리 충분히 5대 강국도 될 수 있고 3대 강국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디지털 지구에서 우리가 끌고 나가면 되겠네. 그래서 디지털 지구의 모범 국가가 되자. 우리나라가 중추 국가가 돼서 세계를 끌고 나가자 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발표하고 디지털 공약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기 공약이 나왔고요. 나머지 공약들은 한 번에 묶어갖고 종합편으로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 2호 공약 전부 다 디지털로 한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 세계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